네, 2부 피부과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들으셨죠? 예, 정말 경제학을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일 주식을 뭘 사면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시지만 큰 흐름의 국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안목을 갖고 좋은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좀 긴 호흡을 보고 미래를 설계할 때는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11월 첫 주에 다시 여러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좋은 분들 모셔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랩을 하시나요? 요즘은 안 하십니다. 네. 탈모 유전자는 우성이 아닙니다.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탈모가 있다. 유전적인 탈모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생길 확률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괜찮다. 그럼 나한테 생길 확률이 25%라고 보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44분의 1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와 과거 일본의 경기 침체 유사하단 말도 있는데, 저는 이게 원래 박사님이 다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소비가 침체되고, 저축이 늘어나고, 그 저축도 위안화의 저축이 아니라 금으로 저축을 하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면, 일본의 경기 침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일본은 결실이 없는 투자는 계속되지는 않죠. 근데 중국은 끊임없이 그 1인 독재가 시작되면서부터 과거에 중국의 등소평 체제는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재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크청 총리가 임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적이었거든요. 그 시진핑의 경쟁자였었어요. 2인자였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퇴임 후 돌아가시게 되는데 중국 경제 상황은 기본적으로 통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답 없는데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얘기했던 김정욱 박사님이 얘기했던 과거의 소련 경제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물류 대란인가요? 물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서태평양, 미국 기준이죠. 서태평양에 있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가 중국의 패권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만일에 포기하게 되면. 만일에 대만을 포기한다면 아마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데는 몰라도 아마 일본은 전군을 동원해서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의 어떤 군사력을 중국에서 투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두고서도 각국의 패권 싸움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은 패권이라고 얘기할 건 없죠. 발행량은 이미 880만 개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화폐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화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채굴량은 정해져 있고요. 채굴량이 점점 어려워지고 절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러나 엔이나 한국의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 모든 EU의 유로나 다 마찬가지죠. 피아트 머니라고 그럽니다. 발권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 그냥 윤전기 돌리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그게 어쩌면 또 자본주의 경제의 타고난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안전하게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는 이미 이제 합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가치가 쉽지 않겠죠.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패권 다툼이 일어날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현 자본 시장에 로 끌고 들어올 거냐 이걸 갖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고민하고 있죠. 네.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 자본시장에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반대 쪽 입장이 있지만, 워낙 시장이 커져가지고 버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뭐 달러를 대체하거나 유통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발행량이 너무 적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탄소 중립, 전기차, 인공지능의 세계. 이제 인공지능은 결국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한 가지가 뭐냐면 기술이죠. 예. 빠르게 많은 양을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속도, 저장 용량, 속도가 하나의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쪽이라면 또 하나는 입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형태가 이제 그 현재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저 대목에서 이제 중국이 유리하죠. 중국이 유리한 건 데이터를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가능성이 많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전혀 없고. 전기차는 뭐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의 성능의 문제죠. 근데 이제 안전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전고체 뭐 2차 전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타요. 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아직 않아요. 탄소 중립이 저게 원전입니다. 탄소 중립에서 원전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원전에는. 현재까지는. 핵융합 발전이 제가 가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TER이라고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 융합 발전로, 실험로가 지금 프랑스에서 건설 중이거든요. 한국도 지분이 꽤 높아요. 그게 상용화만 가능해진다면, 그 토카막 방식이 상용화만 가능해진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 분야도 지금 토카막 방식도 중국하고 한국과 경쟁입니다. 중국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건 지분이니까요. 그리고 상용화되면 거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도 뭐 어느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질 수가 있고, 일단 뭐 에너지가 굉장히 싸지겠죠. 건설하는 건설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그거를 차지할 수 있겠죠. 통일하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통일.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언제 뭐 통일이 그냥 벼락같이 찾아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놔야 되겠지만 의도된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되지는 않을 개연성이 많다. 이게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전쟁은 피해야 되겠죠. 7시 30분 공원할 때 선크림, 요즘 7시 30분이면 해가 별로 안 떠요. 여름이면 뭐 해가 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은 기상 한 6시 반쯤에 해가 뜨죠. 아침에는 5시 반쯤에 해가 뜨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햇살이 강하게 느껴지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아이콘 바르면 한 2, 3일 빨개요. 딱지는 없고요. 아이콘 하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도 얼굴에 홍조가 남아있다. 홍조가 7일까지 가지는 않는데 되게 3, 4일 정도 지나면 붉은기, 시술에 따른 붉은기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원래 있던 홍조라면 또 다르겠고요. 무혈성 괴사요. 대퇴골 무혈성에서 그거는 뭐 인공관절에는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시기를 언제를 정할 거냐죠. 이제 운동의 장애라든지 무혈성 괴사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접합 부분이 내기라 그래요. 경부인데 여기 골절이 생기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있다면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CT나 MRI 찍어서 수술 날짜는 정해야 됩니다. 다음 주 방송은 추석이라 하루 쉬고요. 9월 24일은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다시 역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조금 전에 이제 김종원 쌤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이 많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늘 우리 임용환 쌤 얘기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거기서 뭘 배울 건지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10월 1일 날 임용환 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에는 미즈메디 병원의 김민영 과장님, 요즘 정말 출산하는 병원이 없는데 많은 그 출산 산모들을 보고 있는 병원이죠. 강서구의 미즈메디 병원의 김민영 과장님과 그다음에 맘스바디케어의 김우성 원장님 모시고 산후관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는 나비성형외과 신동우 원장님 모시고, 정말 멋진 친구죠. 네. 신동우 원장님 모시고 코성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는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우아하게 욕하는 법인데 실제로 조직생활 잘하는 법을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22일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전인구 머니도 대표가 가장 주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얘기 안 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전인구 선생 대표의 머니도 대표 모시고 경제적 자유 투자로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투자로만 나의 소득을 다 이제 만족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10월 마지막 주죠. 예. 표창은 전 의원, 지금은 이제 작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파일러로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21대 국회 활동을 하셨죠. 하다가 22대 국회는 불출마하셨습니다. 예. 나오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새로운 소설을 냈어요. 카스트라토라고. 예. 이제 범죄 소설이죠. 본인이 아마 수사 경험이나 그때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네. 카스트라토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책을 내서 책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예. 좋은 책을 내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오셔서 좀 말씀을 주십사 라고 했더니 흔쾌히 10월 29일 날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김정호 박사님 모시고 다시 성공한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성공한 국가, 실패한 국가의 시민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다 대고 왜 의학 채널에서 그런 얘기 하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의학 채널이기도 하지만 내 몸의 건강이라는 게 꼭 단순한 이런 토막토막 의학 정보만 갖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아니기 때문에 두루 넓은 영역에서 다른 영역의 공부도 비욘드를 통해서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이제 임영환 쌤도 그렇고 김정호 박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지훈 변호사도 그렇고 전인구 머니도 대표도 그렇고 다 개인 유튜브들 하고 본인 구독자들이 100만 가까운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볼 수 있죠. 이제 요즘에 뭐 책 읽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TV에 보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좀 더 어려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수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이런 분들 좀 모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학문의 폭을, 지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비욘드의 구독자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KBS에서 불러도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흔쾌히 출연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시각으로 비욘드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 전하겠습니다. 카푸치노 앞으로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하느님도 몰라요. 주식값이 어떻게 될 건지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전같이 뭐 옛날에 그 유가 파동 나듯이 오일 파동 나듯이 뭐 2배, 3배 오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석유 생산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해졌어요. 뭐 현재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름값이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오펙이 독점하는 시절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11월 미국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버티기 힘들죠. 아무리 저기를 해도 러시아의 특징이 러시아가 수비하는 전쟁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격해서 이긴 전쟁도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 전쟁도 이기지는 못했어요. 스웨덴과의 전쟁도 침략 전쟁으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침략 전쟁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 전쟁도 이겼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와의 2차 세계대전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비를 하는 거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있으면 게릴라전도 이루어지고 청야 전술도 할 수 있고 뭐 자기지휘하게 싸우니까 뭐 겨울에 뭐 추워서 이기기도 하고 날씨의 도움도 받고 하지만 침략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 나라를 이기려고 그러면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러시아의 무력이라는 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잘 돼 있지 않다. 그럼 어찌됐든 전쟁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저기 할 겁니다. 휴전 협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유럽도 힘드니까 러시아 가스나 러시아 석유도 다시 시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뭐 값은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전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 살아생전에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내 개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예요.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나 없다 해서 패권국이라는 건 반드시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건 필수적이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꺼이 그 패권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문화적인 파워가 소프트 파워가 없으면 절대로 패권국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무력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는 있다. 뭐 그렇다고 쳐요. 경제력으로 그것도 인구도 많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돈 주면 뭐 따라가는 신용을 하겠지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봐라. 우리나라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어찌됐든 뭐 이렇게 예정된 앞으로 1년 내에 우리나라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권한을 줬는데 내 아들을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중국에 살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정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 이런 가정을 해놓고 이제 생각해 보라고요. 1년 뒤에 여러분들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미국으로 보낼래요? 중국으로 보낼래요? 아마 다수가 미국일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향후 30년 이내에는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자녀를 어디 나라에 한 나라에 갖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30년을 보고 맡기지 않겠어요? 당장 중국 가서 밥 잘 먹고 잘 산다고 중국 보내는데 10년 뒤에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어디 보내겠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과학적인 실험할 때 사고 실험이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해보는 실험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미국 보낼래? 중국 보낼래? 저는 뭐 미국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다수다. 그러면 향후 30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0년 뒤에는 모른다.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손주가 하나 있어요. 손주를 미국으로 보내실래요? 중국으로 보내실래요? 거기서도 역시 미국이 다수면 100년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대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100년 뒤에는 중국으로 보내겠다가 다수다. 그러면 100년 뒤에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겠죠. 패권이란 그런 겁니다. 무력, 경제력, 그 다음에 문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코 안에 피부가 계속 가려운 건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 되는데요. 대개는 염증이 있어 그래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콧대랑 콧볼이랑 피부색, 콧대랑 그래서 콧볼 쪽이 약간 홍보하는 건 누구나 정상으로 그래요. 주사 피부염까지는 아니고 그냥 습진 있는 정도면 스테로이드 한 일주일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주사 피부염이 혈관 확장됐다는 로첵스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향하고 있다고 다른 한편 과도함으로 하는데 뭐 교수님 가셨으니까 제가 답해 드릴게요. 원래 미국의 리세션이라는 거는 기준이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그 판정하는 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경제학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지나간 그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때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가 리세션이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단체 학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리세션이 있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부터 리세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 사이클이 쭉 있었는데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가 리세션 기간이었다라고 경제학회에서 결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회에서 정하는 건데 몇 명의 경제 석학가 이런 분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침체를 향하고 있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개 제일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미국의 국채 장기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2년짜리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 10년짜리 이상의 국채가 있으면 대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비싼 게 맞죠. 내가 돈을 맡기면 10년 동안 맡기는 거니까 금리를 많이 받죠. 멀리 금리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를 맡긴다는 얘기는 짧게 맡기는 거니까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꽤 됐어요. 2년 가까이 돼요. 2년, 20개월 좀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반드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리세션이 온다는 게, 지난 6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7번인가 리세션이 왔을 때 그게 다 미국이 그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뭐 한 18개월 이후에 리세션이 왔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꽤 오래됐어요. 18개월, 20개월 좀 됐어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안 온 적도 있으니까. 한 번인가 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고용이 되게 자유로워요. 고용과 해고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미국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미국의 경기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기를. 근데 침체라고 계속 침체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월가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 그 경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있고 화폐 경제가 있어요. 화폐 경제가 움직이는 게 되게 주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가 폭락이 되면 물론 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미국의 주식시장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늘 침체라 얘기해요. 늘 침체 생긴다 그래. 왜? 그래야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면 주식이 오르니 자기들은 그 시장에서 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침체 생긴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겁을 줘서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연방은행이 해야 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매한가지고 연방은행도 매한가지고, 은행이 해야 될, 중앙은행이 해야 될 1번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순간 화폐가 종이 쪼가리인데 그 피아트머니의 특징이 종이 쪼가리에 인쇄한 거 아니에요. 정부의 발권력으로. 근데 인플레이션 되면 그건 화폐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되는 거지. 미국 주식시장에 뭐 주가가 오르내린다. 연준에서는 코빼기도 않게 한국도 매한가지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신문이나 경제지에서는 그걸 해야 또 신문이 발행이 되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그래야 또 자기들이 그 구독자 넣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올 거냐? 저는 아직은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아요. 아직 미국의 고용 지표가 4.1%거든요. 실업률 4.1%. 실업률 4.1%면요.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업률 4%. 중국의 통계는 믿을 게 없으니까 빼고 실업률 4%는 완전 고용입니다. 지금까지 3.6%, 3.8% 고용이었던 게 그게 지나친 고용 시장이었다는 거죠. 고용 시장의 화랑이라 그러는데 3.6%, 3.8% 정도 고용 시장이 유지됐던 게 그게 비정상이고요. 4.0, 4.1이면 뭐 예전보다는 고용 사정이 좀 빡빡해졌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 실업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에 있어 갖고는 오로지 하나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침체를 향하고 있다. 경기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경기 하강 곡선을 그리겠죠. 그게 리세션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사업한 사람이라서요. 무리한 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언은 센데 대부분 다 협상용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뭐 우리 2차 전지 LG에서 공장 지었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현대에서 뭐 전기차 공장 짓고 많이 짓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죠. 예, 고용을 창출한다고. 그거 다 뺏어버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피지조울제를 먹어서 드물게 탈모 부작용이 있느냐? 탈모가 이미 있는 사람에서 불안하면 먹지 않는 건 좋겠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서 뭐 하루에 한 알, 이틀에 한 알 이 정도 먹어서 그것 때문에 탈모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러시아는 손자병법을 모르지는 않죠. 근데 전쟁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항상 하면 불합리하죠. 데소엔 스테로이드, 겐타마신 항상인데 일시적으로 붉어진 지루성 피부에 나면 데소엔 쓰십시오. 한 일주일 쓰시면 돼요. 코가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비염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비염 때문에 제일 많이 막히죠. 그 다음 또 막히는 게 비중격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점막으로 만들어진 비중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막아주는. 이 비중격이 휘게 되면 그쪽이 부어요. 그래서 코가 막힙니다. DH킴님은 꼭 이런 질문을 올려갖고 끝나고 나면 이제 꼭 쇼츠에서 뜨고 이제 온갖 욕을 얻어먹는 발언을 제가 하게 되죠. 정상화 안 됩니다. 네. 단언을 하는데 정상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요. 거의 붕괴가 됐다고 보셔도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408개가 있어요. 408개인데 그중에 101개가 레지던트가 있는 대학병원, 수련병원이고요. 307개가 그냥 일반 전문의들만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는 응급실에, 그러니까 준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응급 환자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대학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수련병원. 수련병원에 레지던트가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능력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급의학과가 또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응급의학이라는 게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부에 심한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고 쳐요. 그런 자상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상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이게 단순히 다른 문제 없이 오로지 복부 문제면 일반외과 선생님들을 불러서 수술 준비를 시키는 사이에 혈액을 유지하고 출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브크라인 베인 같은 데 중요한 굵은 정맥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서 언제든지 출혈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플루이드를 넣을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그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수술을 바로 들어가도 될 건지 잠깐 좀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도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하고 바로 배후 진료라 그래요. 배후 수술이라 그러죠. 외과로 바로 갈 수 수술방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응급실에서 환자 처리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수련병원들은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만 갖고 뭐 현 정부에서는 PA를 데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 같은 경우가 동년 대비 작년 9월 대비 암 수술 건수가 90%, 40%밖에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지금 한 병원에서 암 수술이 100건이 있었다면 지금은 40건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될 거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뉴스로 발표했던 거,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거를 보면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진료비를 3.5배를 더 높여주겠다. 그러면 그게 추석 앞뒤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와서 빨리 응급실 문제 생기지 않게끔 그때는 와서 하라는 얘기인데, 300개 병원, 307개 병원에서는 그게 뭐
보람이 있겠죠. 예, 그 병은 어차피 지금도 돌아가니까.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안 받고 진학을 포기하고 진급을 포기한 것 뿐이에요. 이걸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어느 병원도 문 닫은 병원은 없어요. 병원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이걸 갖고 언론에서는 파업이다. 의사들이 뭐 환자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레지던트 안 돌아와요. 레지던트 안 돌아오면 정말 중증 환자를 봐야 될 100개의 수련 병원들이 안 돌아간다고요. 그걸 PA로 채워서 하겠다. 간호사 교육시켜서 해야지. 그 뭐 간호사 어느 날 갑자기 PA 자격증 주면 그 사람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의관들을 보내겠다. 군의관은 빠지면 군의관 자리에 누가 메워요? 공중보건의를 보냈다. 공중보건의 자리에 누가 메워요? 지방의료가 문제가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데 거기 공중보건의 빼서 수도권의 대학병원에 저기 레지던트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지금 이 의료개혁을 하는 난리가 뭐예요? 이 난리 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지도 않은 2,000명 정원하겠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지방의료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데 어떻게 지방의료를 살려요? 10년 뒤에 지방의료가 산다고요? 10년 동안 환자들은 나가서 그럼 지방 환자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학생하고 레지던트가 내년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군의관이 없을 거예요. 내년에 저기도 없고요. 공중보건의도 없어요. 내년 인턴 안 들어와요. 이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스케줄을 잘 짜서 뭘 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고 저기 전공의 협의회에 있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떻게 복귀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원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 많이 나갔대요. 미국, 싱가포르 많이 나갔대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랬더니 군대 많이 갔대요. 사병으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병으로 가겠어요? 사병으로 가면 18개월이면 그 방위 일 끝나요. 국방의 의무가. 군의관 가면요 39개월 해야 돼요. 2배가 늘어요. 2배보다 더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의관에서 뭐 중위 대위 계급장 붙였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비군 훈련 기간만 7년으로 길어져요.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군대 많이 갔대요. 지금 의료 사태가 회복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 기간에 3.5배 뭐 진찰을 더 주니까 아마 그 수련 아닌 병원에서는 수입이 좀 늘겠죠. 3.5배로. 그게 현 의료 시스템에서 교육병원이 다 문을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얄팍하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3년 동안 교수를 1,000명을 늘리겠대. 2,000명 더 뽑는데 1,000명 교수 늘려갖고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의과대학은 도제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하나에 의사 5명이 붙어야 돼요. 대개는 그래요.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학생 하나, 의과대학 학생 하나 똑바로 공부시키려면 뭐 평균 교수가 4명, 5명 붙어야 돼요. 2,000명 늘리는데 3년 동안 교수 요원 1,000명 늘린대. 1,000명 어디서 늘릴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이 없고 졸업하는 의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의사의 기득권을 지킨다. 제가 기득권자잖아요. 의사의 기득권이고 개업해서 피부과에서 돈도 잘 버는 의사예요. 제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환자 보잖아요. 그냥. 파업 안 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레지던트가 훨씬 더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협회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의협회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정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3년만 지나면 OECD 평균보다 우리 의사가 더 늘어나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3,058명의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평균 증가율이 3.1%입니다. 활동하는 10만 명에 3,000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년 3%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0.5%, 통계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내가 두 군데로 확인해 봤는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1%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OECD 평균이 0.5%라는 데가 있어요.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내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3배 내지 6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의사 증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방송 2번이나 했었어요. 그러면 3년 지나면 OECD 평균을 초과한다고. 인구는 줄고 있어요. 뭘 정언을 해요? 10년 뒤에 누가 10,000명이 더 풀려난 통계는 누가 만든 통계예요? 근거를 내려니까 근거가 없대. 회의록 내려니까 회의록을 삭제하고 찢어버렸대. 국가 공무원들이 모여갖고 국가 공직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모의한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기록을 없앱니까? 이게 다 그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제가 방송만 아니면 막말할 게 되게 많아요. 일개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를 지나가는 지금 우리 강아지가 들어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OECD 통계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의사가 빨리 늘어나요. 우리나라의 지금 의사 숫자가 일본이랑 비슷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의사 숫자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는 건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소아 환자 수가 우리 때 100만이었는데 출생 인구가 지금 출생 인구 25만, 30만이잖아요. 소아과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소아과 전문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왜 그분들이 소아과 진료를 안 하고 피부과를 보겠냐고요.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보는 통계죠. 소아과 선생님들이 개업한 수가 줄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하는 게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다른 일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이 소아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소아과 레지던트 1년 차는요. 정말 힘들어요. 거의 응급실에서 살아요. 신생아 출산실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딴 소중한 자격증이에요. 소아과 전문의라는 자격증이. 솔직하게 전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지만 그 노동 강도라는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양은 다 각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노동 강도, 레지던트 할 때 그 노동 강도를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과를 하면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게 편해. 밤에 당직도 없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입이 더 좋아. 소아과 잘못 건드리면 사고 나고 애 다치기도 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남기도 하는데 정말 받는 진찰료라는 건 쥐꼬리만큼 줘요. 많이 받지 않냐? 내가 뭐 5,600원이라 그랬더니 국가에서 받는 게 있지 않냐? 5,200원을 받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은 안 나는데 5,200원 받고요. 청구하면 17,610원 줘요. 평일날. 네. 토요일날은 좀 더 줘요. 18,680원인가 줘요. 자, 17,610원을 다 받아서 100명을 보면 176만 원이에요. 한 달 20일 일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벌었다고 치고 한 달 20일 일하면 4천만 원이에요. 월급 주고 이자 주고 뭐 리수료 내고 임대료 내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또 그래요. 뭐 일반 월급쟁이보다 낫지 않냐? 워라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소아과생하고 일반 월급쟁이하고 워라밸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의사는 다 잘 살지 않냐? 잘 사는 사람 있죠. 예. 사업해서 성공, 의료업을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사람이나 사업을 하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죠. 의사 수가 적어서 저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많이 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사업을 잘한 거예요. 그는 소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일반화시키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많으니까 많은 숫자를 뽑아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단일 직업 중에서 평균 임금 높은 데가 뭔지 아세요?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임금이 2억 넘을 거예요. 2억에서 4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좀 많이 뽑죠. 도선사분들 화내시겠다. 급여가 높으니 그러면 많이 뽑자. 이런 논리는 틀린 얘기죠.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재 41개 의과대학에서 조금씩 숫자를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강명수 씨 척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역겹다 나가시면 돼요. 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강명수 씨는 좀 지어주세요. 예. 저 정도 알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저런 걸 하면 안 되죠. 저런 글을 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아는 척하는 걸로 들리시면 나가시면 돼요. 방송 들으실 때가 들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편파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능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금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입시 요강까지 발표됐으니까 못 바꾼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데 입시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당장 취소해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늦추면 되죠. 수시 저녁 늦추면 되는 거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완전히 틀린 정책입니다.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봅니다. 환자 수는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중에 환자는 뭐 한 5% 미만이겠죠. 5명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반인들의 의견이 옳은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현장을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환자가 되는 순간 이거 정말 큰일이네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국민이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환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거고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6개월, 1년 안에 끝날 게 아닐 거거든요. 1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회복이 되는데. 응급실이 정상화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배후 진료, 대학병원의 수련병원의 배후 진료가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필수 의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레지던트 대가 끊겼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정말 환자가 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범죄인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의 핵심 자리에 앉아서 의사를 악마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사를 계속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피해 보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큰일 생기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몸으로 겪게 될 겁니다. 저도 뭐 그저께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제 손주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에 내가 친구들이 없고 뭐 후배들이 없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제 손주가 교통사고 났는데 응급실을 못 가요. 그러면 일반인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런 일이 드문 일이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나는 의사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뭐 있는 대로 실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김윤 교수, 서울대 예방학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3년 전인가는 의사 정원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1,000명 늘려야 된대요.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현 정부에서 2,000명 늘려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분은 국회의원을 해요. 네. 자기의 입지에 따라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의사들 이런 식으로 정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원을 반대했던 분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1,000명 정원을 하다가 2,000명 돼서 다시 당에 들어가더니 이건 또 안 된대. 어느 장단이 어느 말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해결법은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조기용 장관이 자기가 지시했다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취소하면 됩니다. 수능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예. 없던 정원 늘리기로 한 거니까 원래는 유보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레지던트는 복귀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합니다. 예. 피부과 레지던트 복귀 안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생명 필수 의료기가 아니잖아요. 예. 아토피 피부염 아닌데 지루 피부나 접촉병은 프로토피 글쎄요. 프로토픽은 급성병변에는 쓰기에는 저는 동의 안 해요. 스테로이드를 짧게 쓰는 일주일 이내 끝낼 수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끝내는 게 나아요.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정도 약 열심히 바르면 좋아지니까 발생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를 짧게 쓰는 게 낫죠. 프락셀 레이저로 홍조 남을 일 없어요. 대개 일주일에는 다 좋아집니다. 네, 구강 내도 두드러기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혈관 부종이라 그래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세게 좀 써야 됩니다. 입안이 붓게 되면. 네. 민민님 지금 얘기했는데, 그건 아실 거예요. 김윤 교수가 서울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내 친구들이 병원장하고 지금 다 되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와도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그게 지금 그 진료 시스템이 마비가 돼 있으니 와도 도와줄 방법이 없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뭐 뒷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일단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개업한 분한테서 엑스레이부터 다 찍으라는 거예요. 다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큰 외상이 있어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될 게 아니면 지켜보는 거예요. 나보고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으래. 그게 이제 보통 헤드 트라우마나 이런 걸 받고 난 다음에 애들이 하룻밤 잘 자고 큰 문제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고, 거기서 애들 뭐 의식이 흐려진다거나 그 다음에 토를 한다거나 뭐 팔다리 경직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 뇌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인이 되게 8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다 나타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주 갖다 눕혀놓고 24시간 당직 서는 거예요. 하루 날밤 새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급한 일에서는 바로 전화할 거니까 핸드폰 옆에 좀 끼고 자라. 어차피 수술 네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고, 그 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뭐 들고 업고 뛸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작기는 옆에서 24시간 지켜보는 끝났죠. 큰 게 아니었으니까, 큰 상처가 아니었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데리고 가면 사진 찍고 뭐 다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데려갔다가 뭐 이상 있으면 전화하고 오세요. 아니면 하룻밤 그냥 병실에 올라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 통에 뭐 감사 이거는 다른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수술 예정된 환자고요. 그 수술 예정된 환자한테 예를 들면 A라는 친구, 내가 아는 친구인데 수술 좀 잘 부탁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없는 수술을 뭐 땡겨갖고 집어넣고 하는 건 다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환자단체라는 건 저거는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자단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환자단체가 왜 있어야 돼요? 환자라는 건 누구나 가끔 되는 거지, 뭐 1년 12도 환자인 게는 특별한 병이 아니면 그런 환자는 없잖아요. 그런 환자는 지금도 다 치료해요. 예. 지금은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방 지원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느냐 아니냐고 내가 얘기 많이 여러분들이 해요. 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서울 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피부과 해서 돈 잘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의사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그런 한 사람의 모형이고요. 대다수의 의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그분들은 훨씬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비보험의 영역이 있죠. 내과 같으면 검진 같은 게 비보험의 영역이고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항문 수술이라는 특화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소득을 좀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척추 클리닉에서 디스크 수술이나 그에 따른 파생되는 다른 그 수술 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여러 가지 수입의 유형을 잘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경영을 잘 적용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의사들이 있죠. 예. 그게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고생한 만큼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나 이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진료를 했을 때 현재 수가 체계로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건의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대뜸 2,000명 뽑아놓으면 낙수 효과로 소아과도 할 거고 뭐 철철 넘치는 의사들이 시골도 내려갈 거고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 저런 공무원들 많지 않았어요. 의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자꾸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오니까 의대 정원을 반대했던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의사 수를 많이 늘려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가 지금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왕창 질렀죠. 2,000명 질르면 총선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식의 정책을 위반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원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김정호 교수님하고 원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 원전 폐쇄한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짓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원전을 바로 복구를 했고 원전 산업이 그래도 우리가 기간이 짧았잖아요. 3년 만에 그걸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지금 체코에서 수주를 하고 저는 알지 못했던 얘기를 김정일 교수님 향후 10년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대로 윤석열 행정부의 최악의 정책은 아마 지금 의사 2,000명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정책일 거예요. 그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됐던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위태롭고 민감한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피해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고 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뭐 김종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인입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이마 다치고 난 다음에 응급실 뭐 열몇 군데 전화했대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건강관리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식사 잘 하셔야죠. 잘 주무셔야죠. 운동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한 10km 걷고 왔거든요. 요즘 옛날같이 뛰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갔고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뛰면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서 걷고 옵니다. 수시로 같은 시간 될 때마다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집니다. 여드름 나는 거요. 이게 여드름이 아닐 거예요. 생전 여드름이 안 났던 분이 나이 들어서 여드름 안 납니다. 피지뾰루지 같은 경우에 비립종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모양으로 봐서. 비립종 생기면 그런 모양으로 생길 수 있어요. 금투세 또는 증여 상속 양도세로 인해서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을 편향했는데 한국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뭐 세상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한때 대통령을 꿈을 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금투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입니다. 죄를 져도 한 번 죄를 지면 한 번 처벌하지 두 번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모든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넘기는 거고 자식을 주는 건데 거기다 세금을 또 매겨요. 그럼 두 번 매기는 거죠. 내가 1억을 벌어서 5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5천만 원 남았는데 증여를 하면 2,500만 원 세금 또 내야 돼. 그 말이 안 되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상속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상속을 해요. 그러면 상속세 50%예요. 그게 뭐 주식이고 주주
1주 주면 60% 내야 돼요. 어쨌든 50% 내요. 50억 상속세를 내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나눠줘요. 뭐 똑같이 나눠준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 부인이 죽으면 부인이 받았던,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돼요. 근데 부인이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한 푼도 그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부인의 소득이니까. 우리는 부부 합산제고 부부 공동재산이래. 그러면 적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인한테는 매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혼을 할 때 주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의 재산이라서 분할해 주는 건데 세금 안 내요. 근데 내가 죽고 부인한테 재산이 들어가면 상속세를 내라 그래. 그건 왜? 부인이 같이 벌었다며 너네들. 국세청에서 너네들 하는 얘기가 딱 그대로 옮기면 뭐예요?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이라 그래. 그럼 부부가 부인이 가져가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어요.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는 보통 사람은 다 좋아해. 아유, 배 아팠는데 잘 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마음을 예를 들면 이제 종부세예요. 저는 종부세를 뭐 낼 만큼 부동산이 많지 않으니까 종부세가 없는데 옆집에 부자가 있어요. 빌딩이 있어서 뭐 종부세 내고 집도 커서 종부세를 내. 두 채가 있어서 종부세를 내. 그러면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잘 아는 분인데도 마음속으로는 뭐 부자인데 좀 내도 되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저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너네들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정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거는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다. 두 번 매기는 거거든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세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양도세나 금투세는 저거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남아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죠.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당연한 거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금투세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소수니까 양도소득세를 뭐 50% 뭐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세를 해주지만 반을 내요. 그건 당연한데 금융투자소득세는 1,400만의 주식 투자자가 있으니 다수가 있으니까 매기지 말자. 그거는 세정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세정의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우리는 다수면 무조건 다 빼줘야 돼. 그러면 세정이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그 국세의 가장 기본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제일 그 차지 비중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싹 다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더 낮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얘기냐? 있는 사람 잘 되는 회사만 계속 세금을 뺏어가고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는 포퓰리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안 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6%, 38% 정도 돼요. 10명 중에 3명, 4명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면서 있는 놈들 세금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아요? 자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그러면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 자기도 내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이게 맞죠? 그러니 상속세가 없는, 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인세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옮겨지죠. 홍콩은 안 갑니다. 홍콩은 중국 땅인데 거기 왜 가요? 싱가포르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법인세도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 많이 가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 능력이 되면 가는 거겠죠. 뭐. 그걸 가지고 개인의 자유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도 많이 가요. 미국도 상속세가 거의 없어요. 한 30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많이 가요. 세금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물려줄 돈이 300억이면 미국에 이제 투자 이민 가는데 한 100억 정도 쓰고 그 100억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투자를 잘못해서 시민권 나오고 그러면 상속세 넘겨주면 한국에서 상속세 150억 내는 것보다 낫죠. 안 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만들 때 소득세를 다 냈어요. 또 내라니까 가는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는 갈 거냐? 아, 저는 그 정도 재산은 없어요. 여기 살아도 돼. 코끝은 얇은데 나머지가 두꺼울 수 있나요? 피부 두께는 다 달라요. 코끝만 특별히 얇지는 않죠. 성형수술, 다음번에 신동 원장이랑 라이노플라스티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라이노플라스티 하고 나면 끝이 되게 얇아지는 경우는 몇 번 봤어요. 혈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약한 게 아니라 혈관벽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면 멍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나이 들면 그 혈관에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들이 약해서 더 잘 그럴 수 있어요. 돋보기 보고 보면 이제 확 불이 있죠. 라이트가 있죠. 저는 돋보기는 안 쓰고 라이트만 따로 쓰는데, 밝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하고 저기 쓰는 거고, 젊은 분들은 뭐 멀리서 봐도 잘 보이죠. 우리 같이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돋보기도 쓰고 조명도 쓰고 그러는 거죠. 병변이 더 잘 보이죠. 근데 피부과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변 하나하나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건 분포예요, 분포. 그래서 환자들이 싫어도 저는 벗기거든요. 뭐 여성이라 그러면 뭐 간호사 보고 와서 벗기라 그러고 옷을 벗어서 봐야 돼요. 환자들이 와서 여기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만 있으면 그건 딱 그걸로 진단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있으면 제일 먼저 딱 옷을 벗어서 앞, 뒤,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봐야 돼요.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호흡기로 들어간 문제거나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병변이 편측에만 있고 뭐 약간 국소재로 몰려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크죠. 원인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분포예요, 분포. 그다음에 언제부터 그랬냐. 이제 이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면 환자들이 짜증을 내는 거, 뭘 자꾸 물어보냐는 거야. 척 보면 알아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병변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냐, 좌우 대칭이냐, 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변이 애매하면 돋보기로 그 자리를 따로 더 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과는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약들은 뭐 피부과에 쓰는 약이라는 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만 정확하면 약 쓰는 거는 쉬워요. 피부약은 되게 일반적인 내과나 외과에서 쓰는 양의 뭐 세기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피부약이 독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전문의 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에 진단하고 약 주면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먹고 바르시면 돼요. 먹는 약 처방할 때 환자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꼭 쓰세요. 의사가 전문의 선생님이 보고 진단하고 주는 약은 반드시 먹고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빨리 낫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했던 강의는 못하고 상담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 댓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난 제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누가 뭐 방송 봐달라고 예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혐오스러운 글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삭제하라 그래요. 저희가 방송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건 다 선의로 하는 거예요. 김종훈 교수님 같은 분들 모시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섭외 자체가 어려운 분이에요. 자기 방송 아니면 방송 거의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한 분 모셔와서 이런 얘기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이나 저나 굉장히 섭외하기도 어려운 분들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즐겁게 들으시고 재미없으면 나가시면 되죠. 뭐 유튜브 방송 안 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시청료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든 어떤 뭐 신문 기사에 댓글 쓰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돼요. 그런 댓글을 쓰시면 쓰지 마세요.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악플 보고 별 생각을 안 하지만 여기 방송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악플 보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플이 있으면 저는 뭐 그건 가차없이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수고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확인해서 제가 초청했던 분들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악플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는 쓰는 노력을 헛노력이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나같이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랑 이런 얘기할 때도
악플을 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다 삭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는 삭제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다른 데 가서 유혹하는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적어도 비언디 방송에서 제가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악플은 남기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릴 수는 있겠죠. 네. 비판의 글은 듣지만 악플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어떤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때는 충분하게 숙고하셔서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고 리플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림 프로의 연애방송 정말 재밌죠. 준비해서 곧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만 달러인가요? 부부 따로 110만 달러니까 자녀 한 명이 부부 둘이서 준다면 220만 달러까지는 그냥 줄 수 있겠네요. 턱 밑에 좁쌀 같은 게 생겼는데 마사지하고 각질 썼더니 코 밑에까지 건졌다. 여드름일 거예요.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가 많지 않다면. 구할 수 있으면 처방을 다 받아야, 여드름 약은 다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병원 꼭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 한 3주 정도 약 먹는 것도 괜찮아요. 바이브라마이신 같은 거라든지 미노신 같은 거 먹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은 아마 최영림 프로 못할 거예요. 네, 최영림 프로는 좋은 여자 고르는 법은 잘 알 거예요. 자기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남자 만나는 법은 우리 아는 변호사님께서, 이준 변호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그 표창원 전 의원이 썼던 카스트라토라는 소설인데, 저도 지금 사놓고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간 가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월 29일 날 초대해서 표창원 전 의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지난 4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듣고 책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추석이네요.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24일 날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